우리가 할 거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루틴과 리추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숨 매 순간 쉬시면서 매 순간 움직이시면서 뭐 그게 대수냐고 하시겠죠. 그게 대수입니다. 그걸 대수인 걸 대수인지 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고 영원한 순간이라는 걸 몰라서. 자, 그래서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거창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좀 마무리를 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를 좀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창한 브라흐만에 대해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브라흐만 뭔지 모르시겠죠? 20년 한 저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느낄 수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있잖아요. 대기권에? 그죠? 근데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숨 쉬면서도 그냥 비어 있다고 생각하죠. 이 공간이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죠? 이 대기권이라는 거는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 요 이런 행성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것입니다. 물론 각기 다른 대기를 행성들이 갖고 있지만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대기권이라는 건 참 독특한 거예요. 우주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죠? 공기가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브라흐만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닷속에 심해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심해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바닷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금속으로 된 심해 잠수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심해 잠수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오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직접 브라흐만이라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이라는 건 뭐냐? 이게 잠만경이라고 해야 되나? 수중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코,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심해복이 바로 우리의 오감이 되겠습니다. 실제 바닷물하고 접하지 못하는 거죠. 브라흐만은 공기처럼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브라흐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공기 속에 있는 것처럼. 공기 속에 있지만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이 세계라고 하는 거,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라는 게 뭘까요? 요 심해 수중복을 입고 들여다보는 아주 희미한 물고기들, 아주 희미한 바다. 그것도 먼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야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죠?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를 벗어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좁은 분야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보는 것, 본다고 하는 것. 사실 객관성이라는 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 객관적으로 진리가 있다? 객관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건 우리의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것도요. 서양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수학적인 것도, 수학적인 진리도 인간의 입장에서 구성된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더하기 1 당연하죠. 2가 되는 거. 근데 그건 인간 입장이라는 거예요. 칸트에 따르면요. 자,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물고기, 그러니까 자연 현상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 우리가 물고기를 우연히 그물로 잡았어. 손으로는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물로 잡았어.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아주 한정된 진리. 자, 그러면 인간이
이 심해 잠수복을 입고 그물을 던져서 진리라는 브라흐만에서 진리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지 않았으면 어, 영원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몰랐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져 올린 물고기가 아니고 수 없는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잡지 못한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유전공학과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진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간과 영장류는 공통 조상을 지닌다는 거죠.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통 조상을 지닌다는 건데 찰스 다윈이 그거를 발표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창조론이 우세할 때라 그걸 발표하면 난리가 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찰스 다윈을 심하게 비웃으면서 찰스 다윈 머리에다가 원숭이 몸을 붙여가지고 영국 신문들이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힘들게 비그로를 타고 여행을 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어. 그거는 진화론이라는 물고기고 전에 잡아본 적이 없던 새로운 물고기였어요. 그걸 인간 세계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막 아니라고 부정해. 그렇지만 건져 올린 물고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진통은 있습니다. 창조론하고 뭐 진화론하고 하지만 지금 진화론을 비웃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잡지 못한 물고기는요? 잡지 못한 물고기는요? 인간이 수도 없이 태어나서 바닷물에 있으면서 진리를 낚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제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브라흐만이라는 바다는 너무 광대해서. 뭐 진화론처럼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든지 있죠. 그 예전에는 중세 때까지 그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천동설을 믿었나요? 지동설을 믿었나요? 태양이 가운데 있다는 게 지동설이고 지구가 한가운데 있다는 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그 즈음까지는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물고기를 낚아 올렸는데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을까요? 절대적인 진리? 우주의 진리라는 게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세계에서는 이게 진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내 세계에서. 자, 브라흐만의 바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진리의 바다에서는 브라흐만의 바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그리고 추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건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공기 중에 있으면서도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듯이 브라흐만의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푹 잠겨 있으면서도 브라흐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인도의 시인입니다. 까비르라는 시인인데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류시화 시인 책 제목으로도 유명한가요? 자,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걸이 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코히누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인도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으니까 하여간 영국 왕의 왕관에 박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것이 브라흐만이자 아트만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더 귀한 것을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 이미 우리는 브라흐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문득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게 나라고. 저도 아직 안 깨달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라는 짐작은 하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나 할까? 제가 아침에 좌선할 때마다 맞나 봐. 그리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닌가 봐. 맨날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나와 에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왜 다시 끌고 나왔냐면 욕조 마개론 기억나시죠? 자, 여기 욕조 마개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융심리학에서 자기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요 구멍입니다. 구멍으로 보이시나요, 이제? 그럼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오는데요?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그 구멍으로 지금 이 잠수복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멍을 통해서 브라흐만이 넘어오겠죠. 그 통로가 뭘까요? 그 통로가 아트만입니다. 그 구멍이 참나고. 이거는 제가 만든 비유라서 어설플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왜 브라흐만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도 브라흐만을 알지 못하지? 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트만은 관이에요. 지금 바닷물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참나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참나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참나라는 마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채우던 희열에서 딱 그만큼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매 순간이 즐겁고 매 순간 유쾌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그 물이 마르면서 마개를 열지 못했으니까요. 그 마개를 열지 못하면 마개를 혹은 넓히지 못하면 이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의 그만큼의 물을 가지고 자신을 적시면서 희열이라는 건 딱 명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을 적시는 겁니다. 적시는 물과 같다는 표현을 써요. 특히나 정정도론 같은 경전에는 이 파도가 쫙 밀려오듯이 자신을 희열이 적시고 빠져나간다는 표현이 실제로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개가 막혀 있으면 그냥 나이 들수록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희열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희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가 참나랑 일단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참나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좀 찾아야 됩니다. 참나가 뭔데? 라고 하시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참나랑 연결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알려드릴게요. 참나랑 연결됐을 때는 자신만의 물고기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미, 그 의미를 쫓을 때 사회에서 그 의미가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찰스 다윈처럼 조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 코페르니쿠스만 화형당한 게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는 화형을 안 당했나?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한 브루노? 하여간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화형당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에 발표하고 죽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 나도 화형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나와 연결됩니다. 나만의 의미. 그것이 사회의 인정을 운 좋게 받으면 가치가 되지만 그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사부님들은 다 지리산에 박히셨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2000 몇 년 전 경전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런 경전을 얘기한다는 거는 비웃음 사기가 딱 맞고 귀찮기만 해요.
저도 오른쪽 무릎 수술을 안 했으면 아직도 오미자 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컬에서 제가 오미자 타고 다녔는데 오른쪽 무릎 수술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온 뒤로 제가 좀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자, 생계는 중요하니까 농사라도 잘 지었어야 되는 건데. 자, 사회의 인정을 받으면 가치가 되지만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름의 의미를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오후에, 그죠? 힘들게 여기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보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들이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하기. 그죠? 자, 그래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와서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마개 뚜껑이 서서히 열립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때만 좋으시겠지만 나중에는 공부 안 할 때도 즐거워져요. 물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아트만까지 가시면 좋겠지만 물이 들어오는 원활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아트만은 우리를 적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세상이라는 표상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표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듯이. 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요 빨간 선이 바로 우리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브라흐만이라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모든 것을 합하면 세계가 됩니다. 근데 그 세계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입니다. 그죠? 왜냐면 인간이 브라흐만의 바다에서 그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브라흐만 자체인가요? 물이 이렇게 숭숭 빠져나가는데 그물 던지면? 의미라는 그물을 던지면 물은 빠져나가고 어쩌다가 물고기가 걸릴 뿐이죠. 브라흐만 자체를 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의미로 어떤 학문, 오늘날에 셀 수 없는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 학문들로 의미를 건져 올린다고 한들 브라흐만을 건져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그 자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보이지도 않지만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브라흐만도 있겠거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세계라는 건 인간이 인식한 인식의 총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진리는 그 건너에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인도 경전의 모든 토대는 우파니샤드죠. 저희가 이제 13강을 통해서 바가와드 기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바가와드 기타는 30%가 우파니샤드와 같고요. 나머지는 다 우파니샤드에서 근거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철학과 인도 사상 모든 것의 근원이 우파니샤드인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파니샤드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흐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실체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세뇌시키다시피 말씀드렸는데 외우셨죠? 삿, 실체. 모든 것이 다 허상일지라도 브라흐만은 실체. 근데 실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뭔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냥 존재라고, 정말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찢과 아난다. 아난다에 대해서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아난다라는 거는 자유. 우리의 존재의 자유인데 그것은 희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뭐와 비교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마개 사이에서 샘솟는 것, 그 물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썼과 썼짓 안 한다 중에서 썼과 안 한다에 대해서는 했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아트만은 브라흐만과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는 욕조 속에 들어온 바닷물이나 그냥 바닷물 자체나 물은 바닷물 아닌가요? 해수탕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수탕에 해수 끌어들인 거랑 바닷물 그 바닷물 끌어다가 해수탕에 쓰잖아요. 제가 보령인가 어디 가니까 해수탕이 있던데 그죠? 자 규모만 작을 뿐이지 브라흐만은 아트만입니다. 자 이게 서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모를까 그것을 왜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주의 전체라는 우주의 전체 후대에선 뭐 일부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내가 곧 브라흐만이라는 걸 모를까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그죠?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는 책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사회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냐나 요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혜의 가르침 그죠? 지냐나라는 말을 모르셔도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것에 제한되어서 사는데 그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기겁한 게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를 강에다 던져요. 진짜요. 우리 엉클이 쓰레기 갖다가 강에 던지는 거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는데 그 물이 자기 입에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 물이 돌고 돌아 자기 입으로 들어오고 그 강 다 오염시키고 그죠? 자기 환경, 자기가 사는 주거지 환경을 다 오염시킨다는 걸 인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를 거기다 던지는 거죠. 강에다가. 실제로 강이 굉장히 더러워요. 거기도 화장해가지고 쟤도 강에다 뿌리니까. 그죠? 자, 그게 바로 아위디아라는 겁니다. 나만 깨끗하면 세상에 어떻게 되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파니샤드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는 안 가셔도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실 건가요?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를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알면 내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지만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거창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곁의 진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를 너무 상세하게 설립을 시켜놨어요.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에 대해서 인도 경전만큼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없어요. 이쑤시개래. 귀이게 그림 그리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불교 율장에는 그게 너무 상세하게 나와서 피곤할 정도로. 자, 그래서 나라는 건 어디까지나 현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현상이 어떻다는 거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나라는 현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시는 거랑 다르다는 건 인지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착각 속에서 보는 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 전체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거 착각부터 깨는 게 먼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죠? 가족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 자, 여러분이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는지조차 아는 분들?
양말을 꼭 거꾸로 뒤집어서 벗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무신경함? 그것이 우리의 실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그죠? 저는 어, 성격 좋다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격이 정말 좋아도 집에 들어가서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내가 나라고 믿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어줬으면 하는 에고가 있는 것처럼 그 에고에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약간 까칠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랑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까칠하게 돼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에게는 잘해준다. 이게 더 건전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선 동북아 유교 문화권에선 남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잘 그래서 나라는 현상이 남보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기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교 문화를 좋아하는데 유교 문화 중에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 그겁니다. 체면, 허례허식. 네, 그게 물론 유교 문화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정착되어 온 현상? 그 나라는 현상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나와 만나고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혹은 의미를 삶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려면 최소한 두 가지 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미 설명하지 않았나요? 서사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가 누구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퍼뜩 머리에 떠올리는 그 나는 서사적 자아일까요? 경험적 자아일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선생님은 뭐 제가 어디 포항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문이 살짝 막히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소개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제가 학교 졸업한 뒤로는 자기소개란 걸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라니까 한 3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가 저는 인도에서 14년 공부한 신화학자입니다라고 끝냈거든요. 그렇게 소개하는 게 서사적 자아인가요? 현상적 자아. 그렇죠. 14년 동안 인도에 살았다. 신화를 공부한다. 인도 경전 얘기 산스크리트 뭔지 모르시니까 보통 신화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게 서사적 자아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지위에 있으며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서사적 자아는 사회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사회에 대한이 아니라 사회에 의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사적 자아를 다 설명하실 수 있죠? 요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경험적 자아는요? 경험적 자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자기소개하라니까 말문이 막힌 거죠. 왜냐하면 저는 현상적, 경험적 자아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자아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리를 내고 그죠? 뭘 즐기고 뭘 슬퍼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서사적 자아에 무게중심을 싣기 때문에 경험적 자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버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당황하면 말을 살짝 더듬는데 그 경험적 자아가 그렇다라는 걸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경험적 자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자기가 걷고 있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왜 그렇게 노래를 했겠어요? 경험적 자아를 알아야 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숨을 어떻게 쉬는지, 콧바람이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지, 그거 왜 관찰하라고 할까요? 경험적 자아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소서적자가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인도에서의 14년간의 겪은 경험이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합니다. 거는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준비를 했는데 아이고 안 나오네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에고의 구축. 에고의 구축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의 룰을 학습하는 35 이전까지 대부분 가치관이 형성된 거기까지를 에고의 구축이라고 하면 지금 서사적 자아는 에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끊임없이 자아가 적응을 하면서 음, 그 자아가 그것은 어떻게 말하든지 서사적 자아입니다. 인도에 적응을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됐다. 여기까지는 서사적 자아. 제가 인도를 가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는 경험적 자아고 서사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좀 왜냐하면 제가 인도를 갔든 안 갔든 물론 제가 인도에 갔었기 때문에 지리산에 3년인가를 살았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끝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사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형성한다기보다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앙굴리 말라처럼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살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가 어디 뒤에 박아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관계가 절대 없다라고 심리학자가 얘기하진 않지만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리학자들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사적 자아는 뭔데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서사적 자아가 그만큼 정체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을 느끼든 슬픔을 느끼든 내가 인도를 갔다 와서 좀 더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인도를 안 갔으면 좀 더 우울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것도 서사적 자아에 포함됩니다. 인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안 예, 갔으면 세상을 보는 수준이 달라졌겠죠. 거기까지가 서사적 자아입니다. 거기까지가. 자, 맞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다 오지 않았으면 좀 인도에 가기 전에 심하게 우울했거든요. 우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브라흐만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서사적 자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사적 자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사적 자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서사적 자아에서 경험적 자아로 주도권이 넘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과 지금 제가 이 순간을 느끼는 거. 제가 인도에 갔다라 제가 산 증인인데 저는 인도에서도 우울했어요. 인도에 갔다 와서도 우울했어요. 그러면 언제 지금처럼 깃털처럼 살아가게 됐느냐? 그것은 가르침이 제 피에 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이지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사적 자아만 따지면
저희 집안에 격분 유전자도 있고 뭐 우울할 그러니까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기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저는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나요? 지금까지 저를 규정해온 그 모든 것, 그 모든 인도학의 경험까지도 다 서사적 자아고 지금 저를 빚어낸 것도 서사적 자아지만 그것이 나의 지금의 경험을 규정하지는 못하는 것. 그것이 브라흐만이 주는 자유입니다. 지금 쌌짓 안 한다라고 외우셨죠? 그 쌌이 얘기하는 건 뭔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의 내가 어쨌든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서사적 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쌓았고 이런 가르침을 알게 됐어. 안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나요? 인도에서 지금도 그 인도 친구들 저를 아마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인간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 서사적 자아는 서사적 자아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사적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인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적 자아가 큰 균형을 좀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웃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학교 갈 때 이렇게 비스킷 그 다리 밑에 국어라는 애들한테 비스킷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국어란다고 해서 불행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 우리는 예단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 그래서 경험적 자아, 제 경험적 자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는 한국 들어와서예요. 그래서 인도의 경험이 서사적 자아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험적 자아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배워도 우울할 사람은 우울해요.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려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 변화하는 것이 바로 경험적 자아가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사적 자아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만족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에 목숨 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함의 그 한 줄. 한 달 전인가 저희 아버지가 너 명함 파. 새로 파. 아니 명함이라는 걸 저는 누가 만들어 주기는 했어요. 만들어 줬는데 써본 적이 없는데 명함을 자꾸 큰 걸로 그것도 그냥 보통 명함 사이즈가 아니라 이따만하게 큰 걸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명함을 만들기는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써놓을 한 줄. 그것이 바로 서사적 자아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가 나를 높게 평가해 줄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준이 중요한가요? 사회의 기준이 중요해요. 사회의 기준이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갔다 와서는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화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요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천문학하고 유전학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학교를 많이 바꿨는데 그 강의하는 데서 거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학사 학력은 표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유를 몰라서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하지?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나를 높게 해줄 사회적 기준이 아니요. 제가 여대 출신입니다. 숙대 출신인데 그것도 졸업만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높게 평가해줄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인도 가기 전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서사적 자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험적 자아는 뭐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죠. 자, 그래서 서사적 자아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높게 봐줄 수 있는지 그런 사회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학벌이면 학벌, 지연이면 지연,
또 뭐더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IQ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IQ가 뭐라고 그렇게 IQ에 목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경험적 자아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깊게 경험하느냐. 그러면 쌌짓 안 한다 해서 그 찌시요. 찌시 뭐였죠? 의식이었잖아요. 그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깨어서 깊은 경험을 하느냐. 어떤 순간, 만약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다. 만약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으면 졸립지 않으시겠죠, 지금.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졸리시다면 지금 이 경험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지금 너무나 깊이 있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찌의 의미는 뭐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깊이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하세요. 실제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경험적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100% 차지하게 되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건너가는 거.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대승불교와 힌두교에 가면은 깨달음이 뭔가 특별한 벼슬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목걸이 걸고 계시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우리 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 해탈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그런 거 많아요. 부처님하고 한마디 해보고 바로 해탈해버려. 진짜로. 물론 그분들은 수행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일 수 있지만 이미 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너 목걸이 걸고 있거든.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바로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에 깊이를 느끼실 수 있으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경험의 깊이가 절실하지. 세상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회적 평가가 뭐 어쨌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인사고가가 높아가지고 행복한 건 서사적 자아예요.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일을 성취했지. 이건 서사적 자아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거랑 내가 행복한 거랑 번지수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옷도 다른 사람 보기 멋지게 입지 않나요? 최신 유행으로? 제가 보라색 체육복을 입고 다니다가 선배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대책이 없어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편한 옷을 입으면 됐지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옷 중에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보라색이 제일 쌉니다. 안 팔려가지고. 지금도 보라색 옷이 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여기에 올 때는 그래도 예의 차리냐고 보라색 옷은 안 입고 오는데 보라색 옷 체육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선배가 혼내더라고요. 아니 너는 우리 과 1학년 새내기인데 보라색 그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학과의 인상을 망치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내가 보라색 체육복 입는 거랑 학과의 위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좋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신경은 써요. 그래도 보라색은 안 입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냥 우아한 보라색이 아니라 촌스러운 보라색 이런 거 지금 촌스럽다고 하는데 나름 예쁜데 그러니까 촌스럽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인가 그 책 제목인데 그냥 책 제목만 제가 따왔어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건 뭘까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건 응? 윤리? 윤리 책에서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윤리나 도덕이 감정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덕 감정론, 그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감정들. 제가 이 책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정과 이성, 사고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뇌과학자들은 이 회로가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얽혀 있다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다마주 이론을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됐는데 이 깔때기처럼 이 회로가 하나로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감정의 회로와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회로 중에서 뭐가 더 본능적일까요? 감정 쪽이 본능적이죠. 무서워. 그죠? 무섭다는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벌레. 인도에 제가 갔더니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제 얼굴로 확 날아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공포. 그거는 생각해가지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벌써 바퀴벌레가 날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하고 같이 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감자를 카레를 하려고 감자를 깎는데 감자 안에서 튀어나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잘 안 놀라는 편인데 그 감정회로지 그게 사고회로인가요? 바퀴벌레가 튀어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튀어나온 거를 감당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 뭐 파충류의 뇌 뭐 그리고 포유류의 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뇌의 삼위일체설은 철진한 학설이라고 하고요. 하여간 감정회로하고 사고회로가 얽혀 있지만 어느 쪽이 더 강렬하고 빠르냐? 감정. 그럼 우리를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경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그래서 감정 습관이 형성되면요. 그 형성된 습관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올라오는 KTX 어디 화장실 그 KTX 갔는데 그 어렸을 때 가정 학대를 받고 자라난 어떤 여성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온유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스토리. 이 불행의 고리가 감정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무의식 정서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학대받으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면 반복된 불행한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습관에서 결국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 습관이라는 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할까요? 그래서 매 순간 걷는 것도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걷는 걸 다시 배워야 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내가 진짜 잘못 걷고 있었네. 왼쪽 그 발에 힘을 안 실고 오른쪽에 많이 힘을 실어가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걸음걸이를 다시 배울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습관, 여러분의 생활 습관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죠.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자기 운명이 되는 것도. 그죠? 신중하게 걷는 사람은 정신없이 걷는 사람보다는 행복할 겁니다. 확신하건대. 근데 여러분 제가 소리 내는지 안 내는지 살펴보시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평생 알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숨 쉬는 건 왜 관찰을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공부를 오래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삶에 끌어들일 때까지 20년이 걸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의식으로 쌓짓 안 한다 중에 짓으로 지금 내가 내 삶이 의식적으로 굴러가도록 하겠다고 결심만 하시면 운명은 금방 바뀝니다. 앙굴리 말라처럼. 자,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세상을 주조하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베다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3500년 전 경전 중에서도 가슴에서 나온 가슴 차크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슴에서 나온 잘 다듬어진 찬가 노래죠. 노래를 우리가 신께 부르기를 신께서 이를 어찌 모르시겠는가. 우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많은 얘기들이 지금 숨어 있죠. 이게 지금 가슴 차크라 그건가? 염이 아마 가슴차 이거 산스크리트 그걸로 염이라고 읽거든요. 옴만 보셨죠? 옴 말고 염입니다. 이게 아마 가슴 차크라 그걸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험적 자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경험적 자아에 힘을 실어주고 경험적 자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걸 알지만 지금까지의 행동 방식 때문에 쉽게 경험적 자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앉아서도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면 행복하다는 걸 다 알지만 어제 내가 했던 일, 내일 내가 할 일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를 계속 방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아도 우리의 사고 습관, 감정 습관은 어제 아니면 내일, 과거 아니면 미래를 떠도는 게 또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요. 인도에서는 명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제가 몇 가지는 소개시켜 드릴 건데 오늘날 자기계발서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법들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기법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돈벌이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짓을 늘리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의미화인데 서사적 자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사적 자아도 중요하거든요. 서사적 자아를 어떻게 좀 잘 이끌어 볼까 하고 나온 기술이 의미화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험적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해도. 경험적 자아로 잘 넘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화라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런 기법은 수천 년 전부터 인도에 내려오는 기법입니다. 자, 이 의미화라는 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경험해 왔던 것, 과거형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는 사회가 부여하는 거니까 의미라고 할게요.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미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 그다지 눈에 띄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 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오신 얘기를 들으면 버전이 매번 바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 책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만 그 사람은 서사적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 그래야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야 현상적 자아로 넘어올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사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를 적당히 섞어 놓은 삶을 살아요. 지금 만난 거 먹고 있다. 그러면 어느 자아가 더 클까요? 경험적 자아가. 지금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있다. 그러면 경험적 자아가 크죠. 혹은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는요. 오늘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서사적 자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깨달은 사람들은 경험적 자아로 살아가겠지만 평범한 우리를 위해서는 서사적 자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인정하는 기술로서의 의미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전부 다 어떤 의미로서 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우리 경전 읽으면서 할 거고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기술을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한 기술부터 좀 배우고 의미화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간단한 기술 뭐 있냐? 인격화라는 게 있어요. 인격화라는 거는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의 인격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성질 고약한 친구라든가, 그죠? 그런 경우 인간은 훨씬 더 해결점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60페이지를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신들이 아수라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대요. 160페이지에 거기 인격화 나오죠? 책 있으신 분은? 자, 브라흐만이 무슨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지금 브라흐만이 꼭 신인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나를 괴롭히는 문제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트라우마 이런 거를 내변아이라고 부르고 인격화하는 경우가 심리적 기법엔 굉장히 흔한 기법입니다. 내면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을 그 나이에 6살, 7살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 아이를 그 상처를 내면 아이로 인격화해가지고 그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내면 아이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최초의 상처를 입는 시기는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 상처받은 아이, 그 아이를 상처를 내면 아이로 인격화해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심리적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브라흐만이라는 진리, 삿짓 아난다를 그냥 인격처럼 얘기를 해요. 자, 브라흐만이 승리를 거뒀는데 신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아. 완전 신으로 나오죠, 브라흐만이? 그게 인격화입니다. 자, 그래서 브라흐만이 이제 신들을 교육하기로 맘먹었어. 완전 신이죠. 브라흐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것인데. 자, 인간은 뭐든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그 문제를 인격화하세요. 성질이 고약한 친구라든가 아니면 뿔이 나신 부모님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열받은 배우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격화하면 훨씬 대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브라흐만이 승리를 거뒀는데 신이 잘난 척을 하니까 교훈을 주기로 맘먹었어. 자, 그래서 브라흐만이 나타났어. 근데 신들은 브라흐만을 모르니까 그것은 무슨 영인가 영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궁금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브라흐만을 알기 위해서 이거 인격화된 거죠. 신들이 계속 시도를 해요. 최초로 시도한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아그니가 참 브라흐만에 가니까 브라흐만이 아그니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불의 신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했더니 시험해 보려고 브라흐만이 지푸라기 하나를 내놔요. 태웠을까요? 브라흐만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잖아요. 아그니 실패. 두 번째 간 사람은 누굴까요? 신이
이 신은 깃발만 들고 있는 것 봐도 알 수 있어요. 바람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이 가가지고 넌 뭘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 바람의 신은 힘세기로 유명해요. 자, 또 지푸라기 하나 주고 이거 한번 가져가 봐. 이거 한번 날려봐. 그랬더니 날릴 수 있었을까요? 못 날렸어. 다 바람의 신 실패. 그래서 최종 보스로 누가 갔을까요? 누군지 인들아 맞추셨습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저 칼 같은 거 잘 보세요. 저게 바로 벼락입니다. 벼락. 바즈라라고 합니다. 바즈라. 자, 신의 왕이 갔어요. 그랬더니 브라흐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여신에게 묻습니다. 우마라고 하는 여신인데 우마의 다른 이름은 파르와띠라고 합니다. 파르와띠 여신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무슨 영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브라흐만이요라고 이 여신이 알려줍니다. 왜 여신일까요? 가부장사회인데 인도는 남신이 나와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뭐, 지혜는 음의 속성이라고 심지어 서양에서도 지혜는 음의 속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혜는 여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브라흐만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신들은 브라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자, 그리고 신에 대한 것은 번개가 번쩍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 자체가 이 우화의 목적입니다. 왜냐? 이해가 안 갈수록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사람의 주위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브라흐만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인격신을 설명할 때 브라흐만이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속성이 없는 브라흐만을 이해하려고 속성이 있는 브라흐만인 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신, 그게 유속성 브라흐만이라고. 자, 오늘도 복습을 다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브라흐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없는 브라흐만을 이해하고자 신이라는 속성이 있는 브라흐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브라흐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속성이 없는 브라흐만이? 나의 바람과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로 인격화한 거.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뭔가요? 종교 자체가 인격화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가 성자로 인격화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격화한 것처럼. 자, 인격화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종교 자체가 인격화의 소산이니까요. 그죠?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인도의 신들 다 인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격화는 우리가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 내면 아이를 달래고 대화할 필요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쓰시는 기술은 아니에요. 혹시 인격화라는 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심리학자들은 많이 쓰는 기법인데 여러분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그러면 인격화는 설명을 이만큼 마치고 넘어갈까요? 인격화가 유용하긴 합니다만 심리학자들에게만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유용할 만한 게 확언, 시각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확언은 제가 뺐고 시각화는 좀 넣은 것 같은데 시각화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명상하면서 명상이라고 할 때 그 명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상은 아니고 경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것도 다 시각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미국 병원에 가면 이 시각화가 치료 그걸로 다 워크숍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런 시각화가 뭐 양궁과 같은 스포츠 훈련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나 통증 관리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화하는 것이. 동기부여에도 좋고. 요즘 자기계발서의 시각화는 빠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상상해봐. 그러면서 20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려면 성공한 자기 모습을 그려봐. 이 그려봐가 바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력 향상은요, 기억의 궁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셜록 홈즈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시각화라는 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건강한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모습,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겐 당연히 필수겠죠. 자기 경기를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 피아노 연습하는 피아니스트들도 있잖아요. 피아노 연주를 머릿속으로 이 시각화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라는 거, 우리 뇌는 가상과 실제를 구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연습해.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연습을 실제 했다고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러분 누워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워서 책을 씁니다. 자, 시각화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각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생생해야 돼요. 생생.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다루는 거라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시각화는 뭐가 있냐? 이 제사를 지내는, 특히 기우제를 지내는 사제의 입장에서 시각화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우파니샤드에. 자, 이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내가 비를 불러와야 돼. 그럼 사제는 뭘 시각화할까요? 비가 오는 장면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비에 앞서서 바람이 막 먹구름을 몰고 오잖아요. 그 제사에 지내기 전에 힝이라는 주문을, 이게 어미소를 부르는 새끼소의 울음소리가 힝인데 하여간 제사에 읊는 주문이에요. 그런 제사의 일부분. 자, 구름이 생겨나는 것을 노래의 서두라고 생각해. 노래의 서두를 부르면서 지금 구름이 모여들고 있어. 머리에서 지금 항상 시각화를 하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건 찬가가 이제 절정에 이르러. 찬가가 뭐냐면 이따가 제가 노래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제사에 부르는 그 노래가 있어요. 사제들이 부르는 노래. 노래 부르는 사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앞부분은 구름이 모이는 거. 절정부는 비가 내리는 거.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거는 응창하는 거.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돌림노래처럼 받아주잖아요. 그 응창. 자, 그리고 찬가가 끝나면 드디어 비가 충분히 내린 다음에 비가 그치는 거에 요렇게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시각화가 뭔가 싶으시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내가 바라는 나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주무실 때. 그러면 그게 시각화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파수가 좀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20년 전부터 해봤는데요. 제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일 때는 주파수가 잘 안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거를 해도 파장이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중에 하시면 좋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100%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아니 근데 자신이 기분 좋을 때 시각화하시면요.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시각화한다? 그러면 주파수가 맞아요. 자, 분이 제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만 자신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에너지 파장이 높을 때입니다. 그때 시각화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노래가 중요할까요? 이 찬가 중요할까요? 경전이 중요할까요? 항상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 일단 15분 쉬었다가 할 테니까 15분 있다가 돌아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